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시황과 이제 하반기, 진짜 하반기네요. 4분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관심주라기보다는 좀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좀 고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부터는. 그 말은 3분기가 마감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적들에 대한 이야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이야기들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이고, 근데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예상치를 넘어서느냐, 혹은 하회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때에 어떠한 좀 실적이 더 좋아질 회사들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지수를 먼저 볼까요? 지수를 먼저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단 오늘은 하락을 했죠. 하락의 폭이 뭐 그렇게 크다라고 코스피를 볼 때는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작은 뭐 하락은 아니죠. 하지만 이 어떤 기준이라는 걸 하나 이제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이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 주 혹은 뭐 9월을 좀 돌아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 추석 연휴 기간 때에 많은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많은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고민이 되고 조금 우려되고 했던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금리 관련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우려의 어떤 목소리도 나왔지만 시장 자체가 반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어떤 녹아져 있었다거나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보이고요.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사실 어떤 좀 소강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까지는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큰 무언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웬만한 재료들은 다 노출된 상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4분기에 대한 것이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다가오는 4분기에 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과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어, 좀 소강 국면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라고 할까요? 어, 북미 정상회담이겠죠. 북미 정상회담인데 이쪽은 아직 기대감이라는 것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4분기는 어떤 악재는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공시되는 때까지는
뭐 11월 뭐 넘어서까지는, 그러니까 약 한 10월 한 달과 11월 초 정도까지는 실적이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의 한 40여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라고 하죠? 그 악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실제로 공시되는 그런 시점과 어떤 미국의 어떤 중간 선거도 좀 맞물려 있고,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전부 모르겠지만 어,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공백 기간, 그때까지는 우리 시장에 어떤 악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4분기는 일단 4분기를 이렇게 본다면 일단 초반 분위기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증시랑 좀 따로 놀았는데 뭐라고 하죠? 조금 그 동조화가 좀 진행이 돼서 조금 반등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볼 건 이제 환율이겠죠. 환율을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띄워놓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 지표들은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되고, 혹은 하나 정도가 어, 나에게 맞는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섞었습니다. 뭐 여러 개 보조지표도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보조지표만도 보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썼거든요.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을 주간 차트로 좀 보면 일단은 뭐 갑자기 급하게 상승한다거나 이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환율이란 것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의 방향성을 보면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지만 심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일단 수급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 이탈됐던 부분들이 조금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수급을 좀 보면 거래소를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확실히 좀 더 이상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만 과거처럼 계속 팔아오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납니다. 쭉 그죠? 팔아왔던 이쪽 구간과 지금의 현재 구간은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선물을 좀 보자면 선물 이야기는 거의 잘 하지 않았지만 선물의 추세는 사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장을 좀 좋게 보는 것이 아니냐 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수급으로 보는 거 역시도 사실 조금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고 예측의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환율 측면에서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많이 좀 한 2개월, 3개월 만에 좀 많이 좀 안정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해 봐야겠죠. 4분기 때. 다시 일간 차트로 좀 보자면 코스피를 좀 펴놓고 보면 헷갈리니까 주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차트로 코스피를 좀 보면 일단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좋게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다만 확실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오전 시황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좋게 보자. 다만 언제까지 좋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는 분산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장을 좋게 보자. 그리고 혹은 10일 이동 평균선 정도를 계속 타고 쭉 올라갈 때는 아주 시장이 강하구나라고 것을 느끼면서 조금 무겁게 주식을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다만 분산도 없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깨서 내려올 때는 적어도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조금 봐보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등락으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추세적으로 좀 보자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길게 보자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쭉 올라왔었다가 아직까지도 이 모습 자체가 상승 추세로는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라는 것은 사실 이런 모습이 상승 추세인 거고, 아직까지 이 정도의 모습은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중에 반등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런 다음 주 초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주 초에 그것을 깰 정도의 의심이 없을 정도만큼은 조금 더 다가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마음에 들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시장이 상승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려면 한 2,500포인트 정도, 코스피 2,500포인트 정도는 넘어선 이후부터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래 구간, 지금과 같은 이런 구간은 어느새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려면 아직은 어떤 분산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요 정도 부분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10월을 시작하는 달 초입은 뭐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뭐 사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 예전에 요때인가 시장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이때 빠지고 나서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때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조금 추종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어떤 조금 많은 말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 관련한 어떠한 큰 이슈보다 정치 관련한 큰 이슈들이 많을 때 이쪽이 훨씬 더 클 때가 보통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때가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누가 봐도 이쪽 이야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쪽 이야기들을 이렇게 건들고 흐트러뜨리고 좀 맑게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로 저는 좀 보이고, 이런 시기 때는 어떤 뉴스를 매일매일의 어떤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 지수구 자체가 오히려 더 정확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때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시작하니 시장은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떠한 그날이라는 것이 나오고 분명히 또 가다가 툭 꺾일 때가 있을 건데요.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있으면 매도가 있듯이 들어가는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나올 때의 계획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심플한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을 좀 잡고 그 기준에 맞게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
물량 조절이라든지 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일단 추세를 그대로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보조지표들을 많이 깔면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도 보기가 좀 싫으네요. 오늘 요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카페에는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겁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을 월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지금 상당히 과거 아주 오래전이죠. 2011년도에 어떤 전고점 근처에 왔습니다. 전고점 근처에 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요 전고점을 이번엔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들어서 회원분들도 공유하고자 카페에다가 하나 이제 짧은 어떤 글을 좀 올렸는데요. 이 회사가 만약에 현재 보유 중이라면 이 회사를 들고 있어야 할까, 이익 실현할까, 뭐 추가 매수를 할까? 일단 한번 다양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런 것 제가 이 주식을 일단 글을 쓴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월간 차트로 보면 사실 이렇게 무서워 보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 일간 차트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상당히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 너무 강하게 올라서 접근하기가 조금 무섭다 정도의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수급도 아직 방향성이 그렇게 확 잡혀 있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이번에는 돌파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보통 한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고민해 보겠죠.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게 맞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정한 가격을 일단은 산출하잖아요.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이런 거죠. 일단은 19조 원, 올해 19조 원이라는 돈으로 내년에 과연 ROE가 11% 정도 상승하는데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돌파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금 가격이 21만 5천 원이잖아요. 21만 5천 원인데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가격을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거를 정하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21만 5천 원인데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복잡한 방식은 쓰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 이익 모델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적정 가치를 한번 구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만약에 ROE가 11%로 꾸준히 성장한다면,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히 성장해 준다면, 일단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적정한 어떤 목표 가격이 일단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 21만 5천 원이면 매우 싸게 보이는 이런 것이죠.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싸게 느껴지는 이런 가격대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막상 차트 안에서 봤더니 매우 높아 보이는 이런 자리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맞느냐, 기술적 분석이 맞느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마치 눌림목처럼 보이고 꼭 돌파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땐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그러려면 이야기가 많겠죠. 기본적 분석을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적정 주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무언가부터 해서 상당히 많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어디다 우선을 둬야 되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에다가 한번 글을 올려봤는데요. 만약에 저는 저 같으면 조금 이제 방식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적정 가격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현재 얼마인데 적정 가치를 구했더니 100원이더라. 그러면 이 적정 가격에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벤저민 그레임처럼 일정 부분 더 떨어져 있을 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즉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를 좀 파악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임처럼 그냥 몇 프로가 쌀 때 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ROE를 중시하기 때문에 ROE가 매년 11%씩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적정 주가와 혹은 이 ROE가 11%가 성장하지 않고 한 10% 정도로 성장한다든지 혹은 오히려 한 8%로 성장이 좀 축소된다라고 했을 때마다 적정 가치를 좀 이렇게 따로 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기 때마다 다시 그 가격을 대입해서 적정 가격이 변화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실적을 이제 뚫어지게 보는 이유가 적정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그걸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선호하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21만 5천 원인데 적정 가치를 구해보니 30만 원이더라. 근데 이 회사를 ROE가 11%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한 10% 20%더 성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적정 주가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 한 23만 6천 원 정도였거든요. 구했던 거는 23만 6천 원 정도까지 이 주가가 하락하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해놓고 이 가격 구간에 지금같이 더 아래에 있다거나 혹은 이 가격 구간 그 근처에 있다면 오케이 이건 일단 합격했으니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죠.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봤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봤던 이 중장기적인 어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주가가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때 위로 돌파했다가 빠질 때도 있고 혹은 아예 이렇게 위를 돌파하고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게 돌파가 됐을 때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이 조금 이제 갈등되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추세 상승을 할까, 안 할까, 이런 부분. 근데 여기서 저의 결정은 저는 보통 이렇습니다. ROE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간 차트로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깔끔하게 주간 차트로 보면 기본적 분석에서 합격한 이런 주식들 중에서 그 중에서 ROE가 현재가 2018년이잖아요. 2019년, 2020년까지 성장을 1% 이상 매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가 한 10 정도였고 내년이 11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내후년에도 한 12나 혹은 13 정도까지 ROE가 증가하거나 혹은이 아니죠. 그리고 증가하고 EPS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한다면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볼린저 상단을 돌파할 때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를 어떤 일정 지지선이라고 본다면 저항선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부딪혔던 이 선을 확실히 넘어가고 나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이런 구간들 혹은 그 다음이라도 눌리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지금의 요 자리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살지언정 그렇게 매매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합격하더라도 EPS라든지 ROE가 어떤 치명적으로 너무 끌린다가 아니라면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단에 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는 이런 과정. 근데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자마자 팔지 말고 일정 어떤 조건을 걸어서 쭉 따라가면서 탁 끊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 그때 제가 예전에 S1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 S1 그때 S1을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예를 들어서 S1의 9월 6일 정도였으니까요. 9월 6일 날이니까 딱 요때였네요. 9월 6일 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6일이면 뭐 한 요 정도였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S1 같은 회사는 뭐 ROE도 성장하고 뭐 아주 훌륭한 회사가 맞다. 다만 EPS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다 쓴 걸 그냥 표현해 보면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성장주의냐 가치주의냐 뭐냐 뭐 이렇게 막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나눈 거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9월 6일날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라는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S1이라는 회사는 아주 우량주이면 틀림없다. 다만 EPS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거나 뭐 ROE가 아주 월등히 증가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회사일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회사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세 매매성의 모습보다는 볼린저 밴드 상하단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단에서 공략을 하고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또 이런 하단에서 공략을 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이런 하단에서 공략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이런 하단에서 공략하고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제 바뀌니까요. 이렇게 이런 어떤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였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과거 종목들을 좀 지켜보니 분명히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어떤 이런 좋은 회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EPS와 ROE에 엄격한 기준을 둬서 보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들일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혹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추세가 확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 이런 회사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물려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EPS와 ROE의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추세가 확 들어 올라가는 이런 초입 구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가다가 ROE와 EPS가 강하게 반등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어떤 일부 구간을 돌파하는 무언가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건 역시도 소설이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주식은 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EPS와 ROE가 월등하게 쫙 성장하는 뭐 이런 회사가 아닐 바에는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 여기를 뚫고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때 중심선이라든지 어떤 하단선까지 왔을 때 기다렸다가 사는 이런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뭐 이렇게 간다면 지금 돌파했는데 눌렸다가 간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무겁고 그렇다고 어떤 무언가가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가 확 매출해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추세 매매보다는 오히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너무 두서없죠. 일단은 그래도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준은 사실 어떤 그냥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인 것이고, 다만 그 기준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매수도 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매도도 하자라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기준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고 혹은 뭐 종목에서 치명적인 어떤 손실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것들을 기준이 뭐 대단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 역시 사실 많은 통계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과정에서 봤을 때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적이 좋고 일단 시장이 우상향하거나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런 아주 큰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 안에서 걸러진 종목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대입하자라는 생각이고 그 안에서도 이 실적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ROE가 혹은 EPS가 상당히 강한 놈들은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따라가면서 끝까지 매매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실적은 정상적이고 우량하나 ROE와 EPS가 그저 그렇거나 횡보한다면 주가 역시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 오히려 어떤 볼린저 밴드라는 무언가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상하단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조금 몇 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들을 뭐 같이 추적해 봐도 되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엔지라는 회사도 분명히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열려있는 회사이고 셔틀뱅크가 상장하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회사인데도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밴드 하단에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뭐 대원 미디어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운이 좋게도 많이 올라간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뭐 서부 T&D도 꽤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경동나비에는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투어는 아직 확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바닥은 좀 잘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든다라는 생각. 그리고 네오팜도 바닥을 좀 잡고 CJ CGV도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는 듯한, 넷마블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졌나 정도의 어떤 생각까지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TCK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지금 바닥을 좀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맞다. 예전에 새로운 오토도 얘기했었죠. 새로운 오토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났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쫙 눌리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매수 관점보다는 이거 말도 안 되게 에비타가 너무 낮아서 소개드렸던 이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근데 저같이 뭐 하나를 보기도 하고 세 개를 보기도 하고 어쩔 땐 네 개도 보기도 하고 어쩔 땐 아예 안 보고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하나가 제대로 된 어떤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이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까는 게 잘해 보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어떠한 제대로 된 보조지표라는 것이 없는 거구나, 시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지금같이도 기본적 분석도 보고 기술적 분석도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둘이 또 섞죠. 섞고 나서 여기서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수급도 보고 뭐 다양하게 시황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역시도 주식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매수의 결정 혹은 매도의 결정에서 어떤 좀 느려지거나 냉정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 정도라면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다 싶은 무언가는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하거나 시장이 하락하는 이러한 큰 그림에서의 어떤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 특히 하락이 시작될 때는 어떤 분산이라는 것과 다시 상승이 시작할 때는 어떤 그날이라는 것으로 또 보기도 하고, 실적을 볼 때는 뭐 다양한 것들을 보지만 그래도 꼭 ROE와 EPS의 어떤 조건 안에 들어가는 주식을 찾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요 정도가 가장 크게 보는 기준 정도이고요. 사실 더 디테일한 것들은 있겠지만 진짜 디테일한 보조적인 것들이고, 가장 큰 거는 지수가 우상향할 때 실적이 이렇게 강한 종목은 등락이 있더라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 분석상에서 목표가를 넘어서면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실적이 예상되어서 그럴 때도 있고, 혹은 투기적인 어떤 거품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 누가 누구를 가르치다 알려주다 가르치다 알려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화두를 던지고 저의 어떠한 생각도 이야기해보고 다만 저의 어떠한 이런 생각을 받아서 그리고 본인이 내게 본인의 어떠한 공부 과정이나 연구 과정을 안에서 한번 걸러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라 할까요? 사실 너무 준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이전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어떤 기초 지식 정도는 알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에 세게 시장이 빠졌을 때 이때 정말 뉴스에 자살 뉴스 정말 많았거든요. 주식 관련해서 정말 많았어요. 최근에는 이쪽 뉴스가 뭐 거의 나오진 않았지만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더라도 가정이 파괴될 정도의 혹은 노후가 완전히 날아갈 정도의 어떠한 선택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투자의 이야기,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 정도는 좀 알고서 시작해보자라는 것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작점,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작점까지 걸어오는 데까지 이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 지식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시작점까지 가는 동안에 몸도 풀어야 될 것이고 신발끈도 다시 묶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보통 요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초 과정도 없이 몸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은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뛰어가는 거죠. 알고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긴팔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긴팔. 그러니까 사실 좀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소한의 것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무언가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주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은 뭐 집처럼 집이 사라지고 뭐 집은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냥 팔지 않으면 그 살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이렇게 잔소리 같은 잔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학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회계 전문가 전문 공인 회계사들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저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100%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 좀 참고 정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 위험 자산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내용이 혹시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저희가 관리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도 한대요. 그냥 주식해서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로 주식을 해서 한 달에 5%뭐 정도씩 그냥 수익을 내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간접 투자가 됐든 직접 투자가 됐든 어떤 기초적인 어떤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과한 어떤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실제로 좀 오래 해보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절대 못하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 달에 5%씩 그냥 뭐 쉽게 수익을 내서 뭐 생활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주식, 아예 그냥 투자라는 상품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정도의 상황의 이야기는. 근데 일부 최근에 유튜브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1%씩 수익을 낸다라든지, 한 달에 10%씩은 책임지고 내주겠다라든지, 계좌 수익을. 이거는 아예 투자 상품이라는 걸 모른다거나, 혹은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혹은 셋 중에 하나겠네요. 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예 무지한 사람이거나. 근데 신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주식에선.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직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너무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부터 10월이고 즉 4분기인데 4분기에 일단 가장 기분 좋게 기분 좋다란 말보다는 일단 악재가 없다. 악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악재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그 구간을 한번 정해 본다면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가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빠진 것들이 상승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어떤 환율을 조금 체크해 가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그러면 언제까지를 상승 추세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라든지 어떤 기준들을 정해놓고 하듯이 스스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어떤 기준을 잡자. 예를 들어서 나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수가 깨고 내려오면 매도할 거야. 라든지 혹은 약세로 볼 거야. 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쫙 거놓고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나는 위에 있을 때는 시장이 좋다라고 인정할 거야. 하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조심할 거야. 혹은 더 이상 물량을 늘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계획은 있어야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어떠한 접점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을 것인데 일단은 그 고민하기 이전에 어떤 기초 지식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 과정에서 시작을 했을 때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고 여기서 걸러진 종목 안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다가서는 것이 어떤가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혹은 뭐 월간 차트로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자체가 기술적 분석 자체가 워렌 버핏의 방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이라고 한다면 문을 이렇게 열면 여기 바로 책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책상이 있고 티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작은 테레비가 있고 여기에 조그만 모니터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이쪽을 보고 향해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여기는 뭐 책장이 있고 여기에는 뭐 어떤 보고서들이 있고 하는데 사실 모니터를 보지도 않아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뉴스는 그냥 틀어놓지만 소리는 꺼놔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갖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 가면서 나의 방식을 하나 찾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 것들을 탈락시켜야 되는 그런 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한 100개를 공부했다면 이 중에서 한 98개 정도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두 개 정도로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혹은 기준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주에 10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